녹조 현상.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바인데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4대강에 대해서 뭐 폭파하자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폭파해야죠. 그 원상복귀로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고 이 박근혜 후보가 이런 문제부터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자기가 묵과한 여러 측면에 대한 사과를 정확하게 하고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의 딸로서가 아니라 그 본인으로서 한 그 독립된 정치 행위로서 커야만 그것이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박정희 딸이라는 거 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말이 아니라 무슨 행위를 했느냐. 어떠한 대의를 위해서 어떠한 보편적 가치를 구현했느냐. 그리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무슨 도움을 줬느냐. 그분이 도움을 줬다는 거는 다 당 선거에만 당을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미소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생각해보니 천막당사 이전도 실은 뭐 선거용이었고 손해 붕대도 선거용이죠. 그리고 또 현안 중에 저희가 이제 대선 후보들한테도 묻고 있는데 이 독도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은 운임금의 치수에 못지않은 대사업을 자기 치세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4대강 사업을 남기려고 했는데 그것이 막 국민의 심장에 독소를 퍼뜨리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고 나니까 그런 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때 뭐 축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국면 전환을 여러 측면에서 하기 위해서 무작정 갔을 거예요. 그게 또 외무부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게 선생님 추정이 상당히 근거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독도 가기 전에 영국에 축구 응원하러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무산됐어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거에 득을 받은 우파 세력이 지금 한일 공조를 근원적으로 깨트리는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조중동을 독도에 가둬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니들이 이 짓을 했으니까 일본에서 거세게 우익들이 한 거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걸 더 부추겨야 돼 우리가. 더 해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일 감정을 이걸 계기로 해서 남북 공조를 실현하고 왜냐하면 독도 문제라는 거 우리가 북한도 여기서 성명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건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는데 북한도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지금 조대 문제로 해서 이거 하고 있고 러시아도 크릴 열도 문제로 했기 때문에 일본을 고립시킬 수 있는 굉장히 호기애란 말이에요. 우리 각하께서는 그런 의도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각하는 문제는 찬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남북 공조, 중국과 연계하는 동북아 공조도 만들고. 동북아 공조도 만들고. 네, 일본의 의도를 깨부시고 그걸 찬스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것이 시대사적 관점인데 근데 우리 각하가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 각하가 지금까지 일본에 관해서는 뼛속까지 친일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계속 숙이다가 갑자기 일왕도 그때 일본에 갔을 때는 와주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과해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해겔도 리스테 페어눔프트라고 이성의 간교라는 말을 쓰는데 말탄 나폴레옹을 가지고 세계사를 갖다가 움직였다. 자기는 뭔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는 모르고 까불지만 우리는 절대 이성은 이거를 찬스로 활용해서 이명박을 나폴레옹처럼 말에 태워가지고 이거를 전진 기지로 독도의 기수로 달리게 해야 한다는 거지. 국민들이 각하가 자기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왕에 저질렀으니까 저질렀으니까 계속 채찍질을 해서 동키호테가 말을 탄 거를 뒤에서 채찍질 해가지고 막 달리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해방 후 질서의 최대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으로 볼 적에는 그동안 이명박이 북한을 완전히 이렇게 봉쇄시켜서 고립시켜 놓는 바람에 그 5년간의 중국하고의 그런 관계가 잘 돌아가질 않았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남북의 이 공조라고 하는 레버리지가 없으니까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항상 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북한은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동포들하고 같이 이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독도한테도 그런 제스처를 쓰고 지금
그 다음 정부가 들었으면은 우리가 새로운 국면으로 달리겠다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자기가 이렇게 강경 발언을 하고 막 독도간 걸 가지고 계속 항의도 하고 이러려면은 동시에 북한에 대한 해금시킨 걸 봉쇄한 걸 다 풀고 이렇게 해서 다음 정권에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남북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마지막 찬스를 이 각하 방송에서도 욕 안 먹을 마지막 하나의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보면 근데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아니요. 그 석학이신 선생님께서는 야 어차피 일을 저질렀는데 이걸 현명하게 풀면 오히려 찬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앞으로 잘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고. 조언까지 하시는 건데. 사실 각하는 그럴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이 일로 인해서 일본 우익도 독도 문제로 인해서 일본 전체를 우경화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지 않습니까? 아니 더 중요한 거는 네. 일본을 우경화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표면적으로 남한과의 관계의 눈치를 안 보게 되면은 얘들이 지금 북한으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일본 우파들이 이제는 남한에도 우리는 볼일 없다고 해서 거기서 그 관계에서 해방돼가지고 선수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긴박한 문제라니까 지금. 근데 또 그렇게 난리를 치는 척 하면서 우리 각하가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이것이 혹여 일본 우익과 어떤 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사전에 의심이 드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강경하고 일본 우익도 강경하게 나오면 모든 관계가 파탄이 나야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군사적 관계가 파탄이 나야 되는데 한일 군사협정도 그대로 한답니다. 이미 거의 진행이 됐고요. 조금 스톱했다 다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겉으로는 이렇게 쌩 난리를 치는데 뒤에서 군사협정은 그대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그런 오히려 쇼가 것을 아닌가. 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음모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 I don't care.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계속 푸시를 해서 건강한 방향으로 안 갈 수 없도록 이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각하가 푸시를 안 받아요. 각하는 푸시 뭐 그런 거 그리고 국민들의 압박, 국민들의 정서는 고려하지 않고요. 돈이 되냐 안 되냐, 자기 친척 회사에 보탬이 되느냐 안 되느냐. 원래 이 사람이 이념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도 이념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살아날 구멍이 있다. 네네. 이렇게 해서 꼬시면 요 방향으로 갈 뿐이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비전과 지성과 전략과 사상을 동시에 생각하시는 분이야 이런 기회를 그렇게 전환시킬 수 있지만 문제가 있더라도 네. 이게 반전을 시킬 수 있겠지만 우리 각하는 그런 비전도 역량도 그리고 절대 그럴 분이 아니세요. 그런 의지도 철학도 없는 그러실 분이 아닌데 만약 독도가 아니라 돈도라면은 아마 특별한 애정이 있으실 텐데. 네. 글쎄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 정부가 정말 그런 식으로 건강하게 문제를 틀어갈 거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잘 안 서는 이유가 잘 안 쓰십니까? 아니면 아예 안 쓰십니까? 하여튼 최근에 예를 들면 대학 문제만 해도 대학을 자율화시킨다고 하면서 대학이 아주 근원적으로 대학 정신을 말살시키는 앞으로 우리 민족이 앞으로 살아가려면은 대학이야말로 우리 정신사의 근원이고 그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재가 길러지는 유일한 어떠한 양성소인데 그것을 완전히 상업화. 아니 대학에다 호텔을 만들고 대학을 기업을 만들어 버렸죠. 그렇죠. 기업을 만들고 총장도 종신제로 하고 네, 마트도 그리고 뭐 놓고. 해외 투자도 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려대학 인천동상 앞에 무슨 저 운동장에다가 63 빌딩을 그렇게 고충 제한이 없으니까 네. 63 빌딩을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네. 총장은 종신하면서 각하는 그 운동장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호텔을 지어서 돈을 벌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발상 자체가 천박하죠. 나라를 아주 망쳐먹자. 끝까지 이제 끝내기 전에 이 나라 망칠 일들은 다 사인하고 가자.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아니 대학을 부동산 업자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 부동산 업자 정도가 아니라 대학의 지금 유신 체제를 구축하자는 거죠.
대학도 그렇게 했는데 일본 관련해서 독도 문제를 갑자기 철학이 생기고 막 국제적 비전이 생기고 외교적 전략이 생기고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각각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최소한 앞으로 우리가 천안함 사태 이래 경협 같은 거를 전부 봉쇄시키고 한 그 오이사 조치라든가 네. 이런 거는 풀도록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풀도록 해서 앞으로 남북 문제는 최소한 이 민족이 해결해야 될 당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낙검수에서도 계속 좀 말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각하가 돈이 안 되면 안 하시니까. 자꾸만 이제 북한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퍼주기라고 그러는데 네. 사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퍼주기라고 그러지만은 미국에 대해서 퍼주기를 얼마나 했으며 일본에 대해서 퍼주기를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저 북한에서도 이제는 남한과의 공조가 없이는 세계적으로 자기들이 갈 데가 없다. 중국과 아무리 이 협상을 해봐도 이 남한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지 않은 레버리지가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지금 느꼈으니까 네. 지금 최소한 5년 동안 이 절망적인 사태에서 그래도 남북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만은 처절하게 깨달은 5년이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게 선생님의 이 조언을 귀담아 듣는다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가 과연 그러실 분인지 지난 4년간을 돌이켜볼 때 4대강이라든가 수많은 사례를 볼 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세계사적 신국면이 벌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대합시다. 세계사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우리 각하는. 자, 저희가 이제 대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대선 얘기를 별도의 장으로 쓰셨어요. 거기 보면은 인용이 많이 돼요, 지금. 네, 박근혜 후보를 비롯하여 주요 대선 주자들에 대한 촌평을 하셨어요. 박근혜 후보가 사실 이미 정해진 승자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게? 박근혜 후보를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박근혜 왜냐면 후보는 그건 이미 결정된 승자라고 봐야 이 동양천리로 말한다면 물이 이미 극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이미 승자가 되면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면은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앞에 막강한 로마 군단이 있는데 이 로마 군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 골리앗이 나타났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돌멩이 하나를 싹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묘책 하나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나요, 지금. 문제는 다윗이 골리앗만큼 성장해야 된다고. 그렇죠. 이미 박근혜 후보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그러니까 지금 우리 4개월 동안에 이 다윗이 등치가 골리앗만큼 커야 돼요. 그래가지고 대등하게 싸울 수 있도록 돼야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 역사가 민주주의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선거라는 게 누가 이기냐 지냐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박근혜도 이쪽을 도와야 됩니다. 자기가 수락 연설을 했는데 함께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함께 가려면 제일 먼저 도움과 함께 가야지. 그렇잖아? 박근혜 후보가 연락이 없습니까? 야, 없지. 그 올 리도 없지만은 무슨 얘기냐면은 나와 같은 사람의 비판의 소리 그런 거와 함께 가는 것만이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네, 그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헛거지. 물론 골리앗이 원래 뭐 성경에서도 별거는 없는 건데 박근혜는 자기 아버지를 제일 모른다 이거예요. 네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여기 계신 분들도 아들이 있으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잘 몰라요. 사실 우리가 우리 부모들을 제일 몰라요. 그렇죠. 그냥 안다고 생각하지. 느낌으로만 항상 느끼는 거지. 그걸 개념화해서 스타디를 안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에게 있어서 박정희라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였을 거예요. 아버지로서는. 그런 것 때문에 박근혜는 착각한다는 거지. 그렇죠. 자연인 아버지하고 대통령 박정희 역사 속에 대한민국 네.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인물인가. 그리고 구분해내지 못하는 거죠. 박근혜는 아버지를 알 기회가 없었죠. 왜냐하면
박정희의 역사의 소중한 부분들은 다 박근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의식을 가지기 이전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대타적인 사건들이에요. 자기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됐든 이 박정희의 하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20세기 우리 한국민의 모든 역사의 하나의 축약판이에요. 모든 드라마틱 요소가 다 들어있거든. 그렇죠. 문제는 박근혜는 흥기하는 아버지를 안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하게 유신 독재 체제를 굳어가지고 멸망해가는 아버지를 봤고 독재자 아버지만을 봤고 그러니까 박정희를 안 되는 거는 그 박정희에게 그 유신의 심장을 쏜다고 하던 그 김재규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 그리고 그 많은 그 긴급조치에 신음받고 그 고통받았던 국민들의 그 신음소리를 자기의 아픔처럼 느낄 수 있어야만 자기 아버지가 이해되는 거거든요.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않죠. 그러니까는 불가피하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그렇게 아버지도 모르면서 아버지의 후광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그건 인정돼야 할 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이거는 철저히 부정돼야 할 문제라 이 말이죠. 선생님 흥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왜 그 박근혜가 우리에게 도대체 왜 정치인이냐 말이에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막말로 내가 여기서 했지만 그냥 미소 짓는 황녀로 대접받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미소만 짓고 가서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 원칙과 소신. 근데 그 원칙이라는 게 일관성. 전부 자기에게 유리한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말도 짤막짤막하게.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특별하게 사람을 좀 이렇게 홀리는 측면이 있어요. 목소리가 아주 로우 톤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박근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중성적인 톤이라고. 네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아주 경쾌한 여성이면 절대 오늘 같은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그 목소리가 중성적인 톤으로 가라앉으면서 아주 내용 없이 짤막하게 하기 때문에 실수의 가능성이 없고 그러면서 고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취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뭔가 있을 것이다. 취한다, 홀린다.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라는 거는, 언어라는 거는 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분노가 있어야 되고, 격정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되고, 논리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박근혜의 말을 유구냉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새누리당의 후보가 되었다는 것이 말이죠. 나는 이게 대단한 사건이라고 봐요. 후보가 되셨으니까 이 후보로서의 이 4개월이면 4개월 동안에 진정한 정치인으로 지금 태어나야 할 시기란 말이죠. 그러면 반성할 걸 정확하게 반성하고 정확한 자기 액션을 취하고 정확한 말을 하고 앞으로 걸어갈 우리 역사의 방향에 대해서도 정확한 비전을 지금 제시하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실천으로 보여져야 된다고. 왜냐하면 지금 최강자니까. 이미 최강자죠. 사실 심히 강자죠. 각하보다도 훨씬 실질적인 파워는 더 세죠. 훨씬. 국민의 대다수가 그리고 4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4대강 이게 넌센스라고 한 거를 했어도 네. 한마디도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어떡하지. 네. 국민의 공익과 이 나라의 대의와 이 역사의 우환과 관련된 단 한마디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가 오늘과 같이 최고의 권좌를 누리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있느냐. 이것 자체가 국민들의 환각인데 유도 이 게임을 봐도 아무리 효과 뭐 잔뜩 받아도 마지막에 한 판이면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효과 많고 무슨 점수를 많이 100점을 받아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막판에 딱 한 판 치기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가장 큰 당의 대선 후보가 됐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정치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여기가 우리가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한계가 아니라 거기에는 역사적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일제 미제의 기나긴
지금 1세기의 제국주의 속에 우리는 마비된 거예요. 예. 국민들이. 국민들은 이러한 질서를 근원적으로 뒤엎고 싶어 했다고. 그래서 기회를 준 것이 김대중이고 노무현이었거든요. 예. 이들은 말이죠. 진짜 목숨 내걸고 CIA한테 내일 뭐 권총을 맞아서 사살이 돼도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민중의 열망을 좌절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진보의 열망을 좌절시킨 10년이다. 그 10년 때문에 백클래시로 지금 이명박이라는 5년의 이 극악한 부패와 사기극이 용인되고 있는 거라 말이야. 용납되고 있고. 그 원죄는 바로 김대중과 난 노무현에게 있다. 이거를 철저히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역사는 희망이 없어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야권의 후보들이 말씀하신 그런 10년을 극복하고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그리고 적합한 사람이며 각 후보들의 장단은 또 어떻습니까? 쭉 이어서. 아니,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고 다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하지만 하실 거죠? 뭐 물으면 하지. 근데. 자,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정세균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후보는 지금 실제로 내가 별 접촉이 없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참 슬픈 일이야. 정세균 후보는 평가조차 받지 못하다니 이거 지지율도 낮은데 서럽게도 이게 원칙에 직접 보시고 공부하시고 그래서 분석에 도달한 분들만 논평하시는군요. 네, 그럼 판단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번이 김두관 후보인데 김두관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두관 후보는 뭐 경력 자체에서 말해주듯이 아주 공적인 삶이 철저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이 겸손하고 뭐든지 배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한테도 상당히 많은 문의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적에 정치판에 지금 등장하는 이제 미국 선거를 봐도 그렇고 일본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야권 후보들의 일반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저희도 지난 시간에 인터뷰했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것이고 이들을 우리 역사가 평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두관이 됐든 손학규가 됐든 지금 문재인이 됐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수준의 이상의 이미 기본은 통과한 듯. 기본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그렇게 깨끗하고 기본적으로 이 정치의 비전을 가지고 대의에 헌신하려고 그러고 대통령 자리에만 만약에 앉게 된다면 실수 없이 해나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두관 후보의 그럼 단점은 뭡니까? 아직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매섭지를 못하고 그 말은 비록 그 세계관이 아직 치열하게 다져지지를 않은 상태다라는 정도는 내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나요?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글쎄 그것은 내가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네 그런 건. 네. 거의 다 하셨는데. 네. 어려운 문제들.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을 사람이고 이번 선거에서도 나는 상당히 훌륭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내 친구 중에서 아주 보수적인 사람인데 예. 김두관이라면은 내 생각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사람들 꽤 많아요. 이상하게. 그러니까는 경상도 출신이고 그리고 자라나온 배경이 진보 세력들과의 얽혀 있는 이미지가 별로 없다는 거지. 그래서 상당히 순결한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한 에너지다 이거예요. 예. 그렇죠. 한국 정치사에. 네. 그렇기 때문에 흥행 요소로 생각하면 그런 요소들을 서로 살려줘야 된다는 거야 나는. 아까 지금 다윗이 골리앗만큼 커야 되잖아. 서로 살려주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그거 못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손학규 후보는 어떻습니까? 그 손학규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많은 사람이 그 주홍글씨라는 것만 가지고 자꾸만 그 얘기를 하지만. 네. 한나라당 출신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뭐 한나라당 출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빠지게 된 거지.
사실은 그 민주화 투쟁에 있어서도 가장 극렬하게 투쟁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공부도 제대로 했고, 기자들의 이렇게 평가들이 나오는 거 보면 콘텐츠에 있어서 탁월하다. 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부족한 점은 또 선생님 보시기에. 뜨거운 가슴이 부족한 것 같다. 근데 사실은 그 나로서는 뭐 해줄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해줄 말이요? 부족한 게? 아니, 부족하다고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아, 정말이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좀 이렇게 깊이 있게 파고드는 그런 열정이랄까, 그런 게 있었으면, 네. 겉으로는 완벽해요. 네. 인간관계도 참, 저기 한데, 네. 조금 더 깊이 있게 어떤 파고드는 그 사람의 그 열정이 느껴지면은 어떤 도약의 이런 비약적인 계기를 맞이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너무 오래 부족하다. 정치를 하다 보니 그렇게 돼버린 거 정치를 오래 하셨는데 정말 내 사람이다. 진짜 저 사람이 손학규를 대변한다. 이런 사람도 조금 없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왜 성공한 정치인들 보면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내 편이 되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가신이라고 하는 그런 골수 동지들이 있는데 그치. 그런 동지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야당 정치인들은 현재, 나는 사실은 격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쁜 말을 생각합니다. 이거 나쁜 말을 하면 안 되고. 후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또 이 후보들을 통해서 경선 흥행이 돼야 흥행이 돼요. 대선 국면에 아무래도 유리한 고지를 역시.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어쨌든 넷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경험하신 후보들의 장단을 또 말씀해 주시면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다 좋다고 하면 누굴 선택해? 그렇죠. 네. 어른이 어떻게 말씀해 하여튼 주셔야죠. 손학규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아니 셋 다 탁월해 내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은 문재인으로 넘어와서 응.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또 장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우선 맑잖아요. 네. 맑고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고. 직접 만나 보셨나요? 맞죠. 예. 그리고 남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음. 아니, 근원적으로 뭐랄까 정치라는 걸 자기 개인 욕심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은 너무 명백하고. 그런 걸 느끼셨습니까? 예, 그런 걸 느꼈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죠.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상당히 지금 이 제주도 그런 것만 봐도 굉장한 그 매력을 주고 있다. 경선 때. 경선 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직접 만났더니 또 단점이 또 선생님의 날카로운 눈에.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쓴 책을 봐도 노무현 패러다임 속에서 벗어나고 있질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 인생에 얽혀있는 문제라서 그걸 내가 비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 자라나온 인생 자체가 노무현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워낙 젊었을 때부터.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뭐 한 인간으로 볼 때 그걸 나는 뭐 거부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나는 노무현 패러다임이 이미 역사에서 끝난 패러다임이다. 우리가 그걸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 개인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또 당내에 여러 가지 그래도 한 시기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세력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모든 걸 고려할 적에 그게 단칼에 잘라내기는.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그런 걸 표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 그걸 극복해야 된다. 그렇죠. 넘어서야 되죠. 네. 넘어서야 된다. 이제는. 네. 넘어서야 되고 노무현 비슷한 대통령이 된다면은 국민들은 거부한다는 거죠. 네. 똑같은 대통령을 두 번 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동시대를 두 번 겪을 수는 없는 거고. 맞아요. 네, 말이 없는 그리고 거고. 참여정부가 많은 공이 있지만 특별히 이명박 정부를 만약에 새만금 하나라도 철저하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걸 살렸다면 이명박이 절대 4대강 못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만큼 경제 정책을 잘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경제 수치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 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을 표방했는데 그때보다
평균 성장률도 1% 이상씩 다 높습니다. 경제 7사 했는데 절반도 안 돼요. 네. 그런데 그 역시 반띵 대통령이야. 워낙 조중동이 그냥 조져대니까 그렇죠. 그런 국면을 전환한다고 하면서 한 게 엉뚱하게 FTA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결국은 오늘날 이명박 정부가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기초를 분명하게 닦아준 거죠. 알겠습니다. 그것도 현안 중에 저희가 이제 대선 후보들한테도 묻고 있는데 이 독도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은 운임금의 치수에 못지않은 대사업을 자기 치세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4대강 사업을 남기려고 했는데 그것이 막 국민의 심장에 독소를 퍼뜨리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고 나니까 그런 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때 뭐 축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국면 전환을 여러 측면에서 하기 위해서 무작정 갔을 거예요. 그게 또 외무부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게 선생님 추정이 상당히 근거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독도 가기 전에 영국에 축구 응원하러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무산됐어요. 하여튼 영국에 중요한 거는 그거에 득을 받은 우파 세력이 지금 한일 공조를 근원적으로 깨트리는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조중동을 독도에 가둬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니들이 이 짓을 했으니까 일본에서 거세게 우익들이 한 거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걸 더 부추겨야 돼 우리가. 더 해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일 감정을 이걸 계기로 해서 남북 공조를 실현하고 왜냐하면 독도 문제라는 거 우리가 북한도 여기에 한 해금시킨 걸 봉쇄한 걸 다 풀고 이렇게 해서 다음 정권에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남북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마지막 찬스를 이 각하 방송에서도 욕 안 먹을 마지막 하나의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보면 근데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아니요. 그 석학이신 선생님께서는 야 어차피 일을 저질렀는데 이걸 현명하게 풀면 오히려 찬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앞으로 잘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고. 조언까지 하시는 건데. 사실 각하는 그럴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이 일로 인해서 일본 우익도 독도 문제로 인해서 일본 전체를 우경화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지 않습니까? 아니 더 중요한 거는 네. 일본을 우경화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표면적으로 남한과의 관계의 눈치를 안 보게 되면은 얘들이 지금 북한으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일본 우파들이 이제는 남한에도 우리는 별일 없다고 해서 거기서 그 관계에서 해방돼가지고 선수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긴박한 거를 전진 기지로 독도의 기수로 달리게 해야 한다는 거지. 국민들이 각하가 자기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왕에 저질렀으니까 저질렀으니까 계속 채찍질을 해서 동키호테가 말을 탄 거를 뒤에서 채찍질 해가지고 막 달리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해방 후 질서의 최대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으로 볼 적에는 그동안 이명박이 북한을 완전히 이렇게 봉쇄시켜서 고립시켜 놓는 바람에 그 5년간의 중국하고의 그런 관계가 잘 돌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남북의 이 공조라고 하는 레버리지가 없으니까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항상 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북한은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동포들하고 같이 이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독도한테도 그런 제스처를 쓰고 지금 그 다음 정부가 들었으면은 우리가 새로운 국면으로 달리겠다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자기가 이렇게 강경 발언을 하고 막 독도 간 걸 가지고 계속 항의도 하고 이러려면은 동시에 북한에 대한 성명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건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는데 북한도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지금 조대 문제로 해서 이거 하고 있고 러시아도 크릴 열도 문제로 했기 때문에 일본을 고립시킬 수 있는 굉장히 호기애란 말이에요. 우리 각하께서는 그런 의도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각하는 문제는
찬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남북 공조, 중국과 연계하는 동북아 공조도 만들고. 동북아 공조도 만들고. 네, 일본의 의도를 깨부시고 그걸 찬스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것이 시대사적 관점인데 근데 우리 각하가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 각하가 지금까지 일본에 관해서는 뼛속까지 친일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계속 숙이다가 갑자기 일왕도 그때 일본에 갔을 때는 와주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과해.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헤겔도 리스테 페어눔프트라고 이성의 간교라는 말을 쓰는데 말탄 나폴레옹을 가지고 세계사를 갖다가 움직였다. 자기는 뭔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는 모르고 까불지만 우리는 절대 이성은 이거를 찬스로 활용해서 이명박을 나폴레옹처럼 말에 태워가지고 녹조 현상.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바인데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4대강에 대해서 뭐 폭파하자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폭파해야죠. 그 원상복귀로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고 이 박근혜 후보가 이런 문제부터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자기가 묵과한 여러 측면에 대한 사과를 정확하게 하고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의 딸로서가 아니라 그 본인으로서 한 그 독립된 정치 행위로서 커야만 그것이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박정희 딸이라는 거 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말이 아니라 무슨 행위를 했느냐. 어떠한 대의를 위해서 어떠한 보편적 가치를 구현했느냐. 그리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무슨 도움을 줬느냐. 그분이 도움을 줬다는 거는 다 당 선거에만 당을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미소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생각해보니 천막당사 이전도 실은 뭐 선거용이었고 손에 붕대도 선거용이죠. 그리고 녹조 현상.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바인데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4대강에 대해서 뭐 폭파하자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폭파해야죠. 그 원상복귀로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고 이 박근혜 후보가 이런 문제부터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자기가 묵과한 여러 측면에 대한 사과를 정확하게 하고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의 딸로서가 아니라 그 본인으로서 한 그 독립된 정치 행위로서 커야만 그것이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박정희 딸이라는 거 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말이 아니라 무슨 행위를 했느냐. 어떠한 대의를 위해서 어떠한 보편적 가치를 구현했느냐. 그리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무슨 도움을 줬느냐. 그분이 도움을 줬다는 거는 다 당 선거에만 당을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미소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생각해보니 천막당사 이전도 실은 뭐 선거용이었고 손에 붕대도 선거용이죠. 그리고 또 현안 중에 저희가 이제 대선 후보들한테도 묻고 있는데 이 독도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은 운임금의 치수에 못지않은 대사업을 자기 치세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4대강 사업을 남기려고 했는데 그것이 막 국민의 심장에 독소를 퍼뜨리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고 나니까 그런 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때 뭐 축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국면 전환을 여러 측면에서 하기 위해서 무작정 갔을 거예요. 그게 또 외무부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게 선생님 추정이 상당히 근거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독도 가기 전에 영국에 축구 응원하러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무산됐어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거에 득을 받은 우파 세력이 지금 한미일 공조를 근원적으로 깨트리는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조중동을 독도에 가둬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니들이 이 짓을 했으니까 일본에서 거세게 우익들이 한 거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걸 더 부추겨야 돼 우리가.
더 해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일 감정을 이걸 계기로 해서 남북 공조를 실현하고, 왜냐하면 독도 문제라는 거 우리가 북한도 여기서 성명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건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는데 북한도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지금 조대 문제로 해서 이거 하고 있고, 러시아도 쿠릴 열도 문제로 했기 때문에 일본을 고립시킬 수 있는 굉장히 호기애란 말이에요. 우리 각하께서는 그런 의도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각하는 문제는 찬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남북 공조, 중국과 연계하는 동북아 공조도 만들고, 동북아 공조도 만들고. 네, 일본의 의도를 깨부시고 그걸 찬스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것이 시대사적 관점인데, 근데 우리 각하가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 각하가 지금까지 일본에 관해서는 뼛속까지 친일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계속 숙이다가 갑자기 일왕도 그때 일본에 갔을 때는 와주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과해.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헤겔도 리스테 페어는프트라고 이성의 간교라는 말을 쓰는데, 말탄 나폴레옹을 가지고 세계사를 갖다가 움직였다. 자기는 뭔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는 뭐 아니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됐든 이 박정희의 하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20세기 우리 한국민의 모든 역사의 하나의 축약판이에요. 모든 드라마틱 요소가 다 들어있거든. 그렇죠. 문제는 박근혜는 흥기하는 아버지를 안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하게 유신 독재 체제를 굳어가지고 멸망해가는 아버지를 봤고, 독재자 아버지만을 봤고, 그러니까 박정희를 안 되는 거는 그 박정희에게 그 유신의 심장을 쏜다고 하던 그 김재규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 그리고 그 많은 그 긴급조치에 신음 받고 그 고통받았던 국민들의 그 신음소리를 자기의 아픔처럼 느낄 수 있어야만 자기 아버지가 이해되는 거거든요.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않죠. 그러니까는 불가피하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그렇게 아버지도 모르면서 아버지의 후광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그건 인정돼야 할 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이거는 철저히 부정돼야 할 문제라 이 말이죠. 선생님 흥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왜 그 박근혜가 우리에게 도대체 왜 정치인이냐 말이에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막말로 내가 여기서 했지만 그냥 미소 짓는 황녀로 대접받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미소만 짓고 가서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 원칙과 소신. 근데 그 원칙이라는 게 일관성. 전부 자기에게 유리한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말도 짤막짤막하게.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특별하게 사람을 좀 이렇게 홀리는 측면이 있어요. 목소리가 아주 로우 톤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박근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중성적인 톤이라고. 네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아주 경쾌한 여성이면 절대 오늘 같은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그 목소리가 중성적인 톤으로 가라앉으면서 아주 내용 없이 짤막하게 하기 때문에 실수의 가능성이 없고, 그러면서 고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취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 뭔가 있을 것이다. 홀린다.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라는 거는, 언어라는 거는 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분노가 있어야 되고, 격정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되고, 논리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박근혜의 말을 유구냉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새누리당의 후보가 되었다는 것이 말이죠. 나는 이게 대단한 사건이라고 봐요. 후보가 되셨으니까 이 후보로서의 이 4개월이면 4개월 동안에 진정한 정치인으로 지금 태어나야 할 시기란 말이죠. 그러면 반성할 걸 정확하게 반성하고, 정확한 자기 액션을 취하고, 정확한 말을 하고, 앞으로 걸어갈 우리 역사의 방향에 대해서도 정확한 비전을 지금 제시하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실천으로 보여져야 된다고. 왜냐하면 지금 최강자니까. 이미 최강자죠. 사실 이미 강자죠. 각하보다도 훨씬 실질적인 파워는 더 세죠. 훨씬. 국민의 대다수가, 그리고 4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4대강 이게 넌센스라고 한 거를 했어도 네. 한마디도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어떡하지. 네. 국민의 공익과 이 나라의 대의와
이 역사의 우한과 관련된 단 한마디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고 까불지만 우리는 절대 이성은 이거를 찬스로 활용해서 이명박을 나폴레옹처럼 말에 태워가지고 이거를 전진 기지로 독도의 기수로 달리게 해야 한다는 거지. 국민들이 각하가 자기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왕에 저질렀으니까 저질렀으니까 계속 채찍질을 해서 동키호테가 말을 탄 거를 뒤에서 채찍질 해가지고 막 달리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해방 후 질서의 최대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으로 볼 적에는 그동안 이명박이 북한을 완전히 이렇게 봉쇄시켜서 고립시켜 놓는 바람에 그 5년간의 중국하고의 그런 관계가 잘 돌아가질 않았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남북의 이 공조라고 하는 레버리지가 없으니까 네.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항상 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북한은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동포들하고 같이 네. 이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독도한테도 그런 제스처를 쓰고 지금 그 다음 정부가 들었으면은 우리가 새로운 국면으로 달리겠다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자기가 이렇게 강경 발언을 하고 막 독도 간 걸 가지고 계속 항의도 하고 이러려면은 동시에 북한에 대한 해금시킨 걸 봉쇄한 걸 다 풀고 이렇게 해서 다음 정권에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남북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마지막 찬스를 이 각하 방송에서도 욕 안 먹을 마지막 하나의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보면 근데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아니요. 그 석학이신 선생님께서는 야 어차피 일을 저질렀는데 이걸 현명하게 풀면 오히려 찬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앞으로 잘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고. 조언까지 하시는 건데. 사실 각하는 그럴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이 일로 인해서 일본 우익도 독도 문제로 인해서 일본 전체를 우경화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지 않습니까? 아니 더 중요한 거는 네. 일본을 우경화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표면적으로 남한과의 관계의 눈치를 안 보게 되면은 얘들이 지금 북한으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일본 우파들이 이제는 남한에도 우리는 별일 없다고 해서 거기서 그 관계에서 해방돼가지고 선수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긴박한 문제라니까 지금. 근데 또 그렇게 난리를 치는 척 하면서 우리 각하가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이것이 혹여 일본 우익과 어떤 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사전에 의심이 드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강경하고 일본 우익도 강경하게 나오면 모든 관계가 파탄이 나야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군사적 관계가 파탄이 나야 되는데 한일 군사협정은 그대로 한답니다. 이미 거의 진행이 됐고요. 조금 스톱했다 다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겉으로는 이렇게 쌩 난리를 치는데 뒤에서 군사협정은 그대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그런 오히려 쇼가 것을 아닌가. 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음모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 I don't care.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계속 푸시를 해서 건강한 방향으로 안 갈 수 없도록 이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각하가 푸시를 안 받아요. 근데. 각하는 푸시 뭐 그런 거 그리고 국민들의 압박, 국민들의 정서는 고려하지 않고요. 돈이 되냐 안 되냐, 자기 친척 회사에 보탬이 되느냐 안 되느냐. 원래 이 사람이 이념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도 이념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살아날 구멍이 있다. 네네. 이렇게 해서 꼬시면 요 방향으로 갈 뿐이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비전과 지성과 전략과 사상을 동시에 생각하시는 분이야 이런 기회를 그렇게 전환시킬 수 있지만 문제가 있더라도 이게 네. 반전을 시킬 수 있겠지만 우리 각하는 그런 비전도 역량도 그리고 절대 그럴 분이 아니세요. 그런 의지도 철학도 없는 그러실 분이 아닌데 만약 독도가 아니라 돈도라면은 아마 특별한 애정이 있으실 텐데. 네. 글쎄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 정부가 정말 그런 식으로 건강하게 문제를 틀어갈 거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잘 안 쓰는 이유가 잘 안 쓰십니까? 아니면 아예 안 쓰십니까? 하여튼 최근에 예를 들면 대학 문제만 해도 대학을 자율화시킨다고 하면서 대학이 아주 근원적으로 대학 정신을 말살시키는, 앞으로 우리 민족이 앞으로 살아가려면은 대학이야말로 우리 정신사의 근원이고 그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재가 길러지는 유일한 어떠한 양성소인데 그것을 완전히 상업화. 아니 대학에다 호텔을 만들고 대학을 기업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렇죠. 기업으로 만들고 총장도 종신제로 하고 네, 마트도 그리고 뭐 놓고. 해외 투자도 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려대학 인천동상 앞에 무슨 저 운동장에다가 63 빌딩을 그렇게 고층 제한이 없으니까 네. 63 빌딩을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네. 총장은 종신하면서 각하는 그 운동장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호텔을 지어서 돈을 벌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발상 자체가 천박하죠. 나라를 아주 망쳐먹자. 끝까지 이제 끝내기 전에 이 나라 망칠 일들은 다 사인하고 가자.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아니, 대학을 부동산 업자로 만들어버렸으니까. 이 부동산 업자 정도가 아니라 대학의 지금 유신 체제를 구축하자는 거죠. 대학도 그렇게 했는데, 일본 관련해서 독도 문제를 갑자기 철학이 생기고, 막 국제적 비전이 생기고, 외교적 전략이 생기고,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각하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최소한 앞으로 우리가 천안함 사태 이래 경협 같은 거를 전부 봉쇄시키고 한 그 오이사 조치라든가 네. 이런 거는 풀도록,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풀도록 해서 앞으로 남북 문제는 최소한 이 민족이 해결해야 될 당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낙검수에서도 계속 좀 말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각하가 돈이 안 되면 안 하시니까. 자꾸만 이 북한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퍼주기라고 그러는데 네. 사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퍼주기라고 그러지만은 미국에 대해서 퍼주기를 얼마나 했으며 일본에 대해서 퍼주기를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저 북한에서도 이제는 남한과의 공조가 없이는 세계적으로 자기들이 갈 데가 없다. 중국과 아무리 이 협상을 해봐도 이 남한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지 않은 레버리지가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지금 느꼈으니까 네. 지금 최소한 5년 동안 이 절망적인 사태에서 그래도 남북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만은 처절하게 깨달은 5년이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게 선생님의 이 조언을 귀담아 듣는다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가 과연 그러실 분인지, 지난 4년간을 돌이켜볼 때, 4대강이라든가, 수많은 사례를 볼 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세계사적 신국년이 벌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세계사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우리 각하는. 자, 저희가 이제 대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대선 얘기를 별도의 장으로 쓰셨어요. 거기 보면은, 인용이 많이 돼요, 지금. 네, 박근혜 후보를 비롯하여 주요 대선 주자들에 대한 총평을 하셨어요. 박근혜 후보가 사실 이미 정해진 승자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게? 박근혜 후보를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박근혜 왜냐면 후보는 그건 이미 결정된 승자라고 봐야 이 동양천리로 말한다면 물이 이미 극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이미 승자가 되면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면은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앞에 막강한 로마 군단이 있는데 이 로마 군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 골리앗이 나타났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돌멩이 하나를 싹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묘책 하나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나요, 지금. 문제는 다윗이 골리앗만큼 성장해야 된다고. 그렇죠. 이미 박근혜 후보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그러니까 지금 우리 4개월 동안에 이 다윗이 등치가 골리앗만큼 커야 돼요. 그래가지고 대등하게 싸울 수 있도록 돼야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 역사가 민주주의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선거라는 게 누가 이기냐 지냐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박근혜도 이쪽을 도와야 됩니다.
자기가 수락 연설을 했는데 함께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함께 가려면 제일 먼저 도우가 함께 가야지. 그렇잖아? 박근혜 후보가 연락이 없습니까? 없지. 그 올 리도 없지만은 무슨 얘기냐면은 나와 같은 사람의 비판의 소리 그런 거와 함께 가는 것만이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네, 그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죠. 그러면 그 골리앗이 헛거지. 물론 골리앗이 원래 뭐 성경에서 별거는 없는 건데 박근혜는 자기 아버지를 제일 모른다 이거예요. 네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여기 계신 분들도 아들이 있으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잘 몰라요. 사실 우리가 우리 부모들을 제일 몰라요. 그렇죠. 그냥 안다고 생각하지. 느낌으로만 항상 느끼는 거지. 그걸 개념화해서 스타디를 안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에게 있어서 박정희라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였을 거예요. 아버지로서는. 그런 것 때문에 박근혜는 착각한다는 거지. 그렇죠. 자연인 아버지하고 대통령 박정희 역사 속에 대한민국 네.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인물인가 그리고 구분해내지 못하는 거죠. 박근혜는 아버지를 알 기회가 없었죠. 왜냐하면 박정희의 역사의 소중한 부분들은 다 박근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의식을 가지기 이전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대타적인 사건들이에요. 자기 사건이